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사과 1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 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C의 양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시오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